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제27장 낙태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페이지에 낙태해제 그 구성요건 체계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고, 낙태 치사상해죄를 결과적 가중범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동의 낙태죄에 대해서 업무상 동의 낙태죄라든가 부동의 낙태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낙태죄는 기본적으로 그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0년 올해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게 됐기 때문에 개정된 다음에 낙태죄에 관련된 것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크게 의미 있게 다룰 바는 아니다. 단지 낙태죄와 관련돼 가지고 낙태죄 개념만 여러분들이 낙태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거기 88페이지에 낙태죄 그래가지고 낙태 개념 나오는데, 그 통설 보면 낙태 개념을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바깥으로 분리 배출하거나 또는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낙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개념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낙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낙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모체 밖으로, 태아를 모체 바깥으로 배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 태아를 죽이는 행위. 죽인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다 생명을 끊는 행위, 그런 행위를 우리가 우리 낙태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모체 바깥으로 태아를 꺼냈는데 태아가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모체 바깥으로 완전히 배출돼 가지고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람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체 바깥으로 배출했는데 배출하면 그 낙태죄가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아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낙태의 개념을 이렇게 모체 바깥으로 배출하는 행위와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 두 가지가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두시고, 뭐 보호법익과 정도를 보면은 뭐 이제 인공 임신 중절 수술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적응 규정이 나오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보호법익은, 낙태죄 보호법익은 뭐겠어요? 낙태죄 보호법익은 원칙적으로 태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잉태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낙태죄 보호법이고, 그럼 이 낙태죄와 관련되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다 보니까 부녀자의 그 부녀의 생명 신체도 보호되는데,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불가하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반사적 이익으로 이렇게 부녀의 생명 신체까지 보호한다 하는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럼 보호의 정도, 보호법이 관련돼 가지고 보호 정도는 뭐냐? 낙태는 결과를 필요로 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상적 위험범이다 하는 것이 다수결적 입장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체 바깥으로 배출하기만 하면 태아가 살아있든 죽든 상관없이 그냥 그거는 낙태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낙태죄 허용 여부와 입법례 나오는데, 허용 여부와 입법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존의 모자보건법은 그 사회적 적응, 사회 경제적 적응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양육하기 힘들기 때문에 낙태하겠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낙태하겠다, 그런 건데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다운증 후군이 모자보건법상에 인공 임신 중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 하나 있으니까 판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다운증 후군은 그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그런 유전적 장애 사유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주요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주요 판례들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두시고, 중요한 거는 92페이지, 93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 이렇게 모체 바깥으로 배출했는데 애가 살아있었다. 살아있는 애를 갖다가 또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낙태죄와 그다음에 살인죄의 실체 경합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작년에도 뭐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인부가 낙태를 갖다가 의뢰했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다 보니까 낙태 수술을 했는데 애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죽였습니다. 결국 그 의사 어떻게 했어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가 아니라 그냥 살인죄, 낙태죄와 업무상 낙태죄와 뭐예요? 살인죄 경합범위 성립돼가지고 구속 수사됐죠. 구속 기소됐죠.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낙태 치사상에 관련된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그 9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 형법은 태아를 그 9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판례 나오는데 태아를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에 침해라는 측면에서는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는 건 이미 살인죄를 볼 때 배웠죠. 그것과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95페이지, 6페이지 나오는 교사범 성립과 관련된 판례 2013년도 판례인데 이 판례는 뭐냐? 이건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판례가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공모관계 이탈과 공범관계 이탈을 여러분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모관계 이탈 배웠죠? 공모관계 이탈은 공모를 하고 실행에 착수 전에 한 사람이 이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기가 투입하는 에너지를 제거하는, 인과성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합니다. 근데 공모관계 이탈이 공모관계 이탈이 아니라 공범관계 이탈은 뭐냐? 내가 누군가한테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내가 교사한 내용을 취소했을 때 내가 취소해가지고 저 사람이 범죄 결의를 다시 없앴으면은 그게 공범관계 이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공범관계 이탈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올해 2020년도 본시험에도 나왔고 작년에 2019년도 본시험에도 나왔는데 과거에는 공모관계 이탈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 2년 연속으로 이제 공범관계 이탈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봐보시면서 그 마지막 판례, 낙태죄 관련된 마지막 판례는 그것과 연결시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시상 보시면은 판시상에 보면은 그 두 번째 판시상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경우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 행위 당시에는 범행 승낙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교사 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범 성립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애를 낙태하라 저 교사했어요. 병원도 알아봐주고. 근데 여자가 승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낙태를 안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가 낙태를 했어. 근데 낙태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낙태하라고 교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범행 결의를 해서 낙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관계 이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사범의 책임을 그대로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는 그 2013년도 판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자세하게 좀 한번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기와 학대죄를 보는데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기와 학대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구성인권 체계대로 보면은 세 개의 범죄가 독자적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죄, 학대죄, 아동혹사죄. 그다음에 유기죄에 대해서는 이제 중유기죄, 결과적 가중범인 중유기죄가 나오고, 그다음에 존속유기라든가 가중되는 존속유기라든가 영아유기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결과적 가중범으로 유기치사상죄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독자적 구성인권으로 학대죄가 나오고 존속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혹사죄가 각각 나온다. 이것도 뭐 따로 도표 그림을 보고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죄와 관련된 의의를 보시면은 노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우리가 요 부조자라 그래요. 요 부조자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유기죄는 주체가 제한되죠.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즉, 주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자. 아무나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상 아니면 그 계약상에 의무 있는 자만 범죄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다. 진정 신분범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객체는 뭐예요? 객체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 부조자, 즉 부조를 요하는 사람이 객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는 뭐다? 행위는 유기라는 행위죠. 결과범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결과범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보면은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에 의무 있는 사람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우리가 이 주체와 관련된 법률상 계약상을 엄격하게 해석해요. 왜? 이걸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계약상에 한정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보호법익 문제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보호법익 관련돼가지고, 보호 의무와 관련돼가지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자,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관련돼가지고는 뭐 어떤 사람이 있냐. 법률상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보호조치 의무, 도로통법 54조상의 사고 운전자의 구호 의무, 그 다음에 그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법상의 친족 간의 부양 의무, 친권자의 교양 의무, 부부 간의 교양 의무. 이 부분, 부부 간의 부양, 교양이 아니라 부양이겠죠. 법률상 부부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위험에 빠지면 한 사람이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판례는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부부한테도 인정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법률혼 부부에도 인정되겠죠. 근데 판례가 2018년도에 판례가 나와가지고 법률상 부부 사이에도 당연히 인정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본시험에도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상 의무자 할 때 법률상 의무는 대표적인 법률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다음에 도로통법상의 사고조치 의무 54조에 나온 거, 그다음에 민법상의 각종 친족간, 부부간, 그다음에 친권자의 어떤 교양 의무, 그다음에 순환구조법이라든가 뭐 정신보건법 그런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상의 보호 의무가 있냐고 하는데 계약상에 직접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보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계약 내용 자체가 계약의 주된 내용이 뭐다?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보호 의무인 경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계약의 주된 의무는 급부 의무가 그냥 단순히 뭘 주는 급부 의무였어요. 보호 의무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 의무를 인정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약상의 의무죠. 거기 보면은 명시적 계약이 있는 경우는 물론 의사, 간호사, 보모와 같이 사무의 성질상 당연히 보호 의무의 인수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뭐요? 묵시적 계약도 포함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명시적 계약 관련돼 가지고 이 계약 관련돼 가지고는 계약상의 의무는 주된 의무, 그다음에 부수적 의무가 있을 때 주된 의무가 보호 의무를 인정한다. 그럼 당연히 그건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된 의무는 아니고 부수적 의무에서도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근데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그 판례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판결료지 첫 번째 보면은 판결료지 첫 번째 줄 밑줄을 친 거 위에부터 보면 계약상의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 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엔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 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해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계약상의 보호 의무는 주된 의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부수적 의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된 급부 의무가 보호 의무일 땐 당연히 인정되고 이것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된 급부 의무가 뭐다? 주된 급부 의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술을 팔고 돈을 받아야 될 의무다. 그럴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밑에 이제 두 번째 밑줄을 보면 계약 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 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 양상,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게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 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상의 부조 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판결료지 그 2번 보시면은 세 번째 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주점에서 3일 동안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주점 내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은, 즉 주점 사장이죠. 피고인은 주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생명, 술을 마시고 만취되고 3일 동안 술을 마시고 만취된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인근에 있는 여관에 데려다 주어 쉬게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의 부조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비록 술을 팔고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주된 급부 의무지만 뭐요? 그 사람이 어떤 생명 신체에 대해서는 위험에 빠졌으면 그 주된 급부 의무에 의해서 그 사람을 구조해야 될 부조 의무까지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례라는 겁니다. 이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계약상의 의무자가 부수적 의무,
즉 부조 의무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법률상 계약상 의무자인데, 그럼 법률상 계약상 의무자에, 그럼 이 법률상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무슨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다음에 뭐 도로교통법, 뭐 순환구조법, 민법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 과연, 이건 지우고, 법률에 과연 형법 제 18조가 포함되겠냐는 겁니다. 형법 18조가 뭐예요? 부작위범이죠. 부작위범에서의 자기 의무는 어떻게 발생해요? 그것도 법령 계약, 신의칙, 조례에 의해서도 자기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 18조를 통해서 계약이라든가 신의칙, 조리까지도 이런 의무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형법 18조가 포함되냐 했을 때 형법 18조는 이 법률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자 다수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자를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18조를 통해서 폭넓게 넓게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유기죄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자,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피고인의 인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8조를 통해서 자기 의무를 확대하는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적 입장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특히 유기죄에서는 법률상의 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약상의 의무는 주된 급부 의무 말고 부수적 의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8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럼 유기라는 게 뭐냐? 유기는 부조를 요하는 자. 요 부조자를 어떻게 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일체 행위입니다. 유기는 뭐냐? 즉, 유기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행위. 즉, 보호받아야 될 사람을 보호가 없는 상태로 놔두는 행위를 유기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통설은 실행행위 유기와 관련돼 가지고 통설은 유기행위에 자기 부작위를 불문하고 장소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장소적 격리 상태에 두는 경우, 그 다음에 장소적 격리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형태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 행위는 뭐다? 유기행위는 반드시 어떤 사람을 어디다 보호 상태가 없는 상태에 버려두고 오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보호받을 사람이 여기 있어요. 내가 보호해야 될 의무자야. 근데 이 보호해야 될 사람을 두고 내가 떠나버렸어요.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 그런 부작위에 의해서도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행위는 이게 그 자기의 부작위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뭐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고려장이라는 거.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늙으신 부모님을 산속에 두고 오는 행위. 그게 뭐예요? 바로 현대형법에서 말하는 유기행위라는 거죠. 부모님을 그냥 둬버리고 집에 두고 자기들끼리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는 행위. 다 유기행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유기죄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밑에 그 여호와의 증인사건 1980년도 판례인데 결국 그 딸을 수혈받아가지고 치료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수혈받지 못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어떡한다? 그때는 결국 유기죄가 성립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죄에서는 결국 뭐예요? 고의와 관련돼가지고 문제되는 게, 고의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인용해야 돼요. 그런 거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어떤 사람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걸 알고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유기죄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아예 이 사람한테, 행위자한테 어떤 사람이 위기에 빠졌고 자기가 그런 위기에서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체를 인식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밑에 케이스 보시면은 그 재판 요지 잠깐 보시면,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 부조죄에 대한 보호 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 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근데 이 케이스는 뭐냐? 이 케이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좀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성관계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간방에 묵었는데 여간 대실 시간이 다 되니까 피고인이 대실 시간을 연장하려고 뭐 프론트에 간 겁니다. 근데 프론트에 갔는지 뭐 이렇게 한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모텔 방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가지고 다친 경우입니다. 그럼 이 다친 경우에 하는데도 피고인한테 구조 의무가 있다, 없냐를 판단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 피해자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밝혀졌냐? 근데 거기 판결문 그 전문 보시면 밑줄 친 거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밑줄 보시면 위 피해자가 뛰어내린 여부를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가로 안에 있듯이 피해자 자신도 1심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판단할 때도 피고인이 내가 뛰어내린 걸 몰랐기 때문에 나를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죄에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그 이제 이 판례를 이렇게 인정했는데 실제로 평석을 보시면 더 중요한 게 있죠. 평석을 보시면은 범죄 행위자에게 구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그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유기죄의 주체를 인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유기죄는 뭡니까? 법률상 계약상 의무자만 유기죄에 주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여자랑 성관계를 가지려고 요구하다가 뭐 강제추행을 하려는지 아니면 강간을 하려는지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대시를 연장하러 갔는데 이 피해자가 뛰어내리는데 다쳤습니다. 자, 범죄자가 이 사람을 구제해야 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법률에 있고 어떤 계약에 있죠? 근데 판례는 그걸 판단하지 않고 그냥 유기죄에서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에 약간 그 모순점이 있는 판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의의 입증 문제가 나오는데 고의의 입증 관련돼 가지고는 그 뭐 유기의 고의가 반드시 있었다. 그런 걸 입증하기는 어떻게 된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들을 보고 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고의의 입증 관련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건 뭐냐면 그 피해자 어떤 유기죄의 피해자가 만에 이제 뭐 동공이 풀리고 그런 상태로 이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파출소에 왔어요. 향토 예비군 4명이서 어떤 피해자를 데려왔는데 파출소 의자에 놔뒀다가 나중에 죽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관들한테 유기죄가 성립하냐,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유기의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데 종합적인 사정들을 판단해 보니까 유기의 고의가 그 인정된다. 얘가 비록 술에 취해서 왔지만은 축 늘어진 상태로 3시간 동안 경찰서 그 파출소에 나무 의자에 누워 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어떤 그런 보호 조치를 안 한 거다. 그래서 유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면 판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기치사죄 관련된 판례가 나오는데 유기치사죄 관련된 판례는 그 67년도 판례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이 판례 보면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판례인데 그 결국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걸 발견했는데 내가 보호 의무자야. 법률상이든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요? 유기치사죄로 의율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이 뭐냐? 이 죽어가는 사람이 이미 청산가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본 판례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판례를 잘 이해해 두시고 유기죄와 관련된 가장 핵심 사항이 뭐다? 주체로서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률상 계약상 의무에 특히 법률상 형법상 18조 자기 의무에 의해서 확대될 수 있느냐? 확대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학대죄를 보게 되는데 학대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죄는 뭐다? 잘 봐야 되는 게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개체는 뭡니까?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죠. 학대하는 주체는 뭡니까? 보호 또는 감독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보호 또는 감독자의 앞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호 감독자는 뭐다? 법률상, 계약상 보호 감독자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된다는 거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대죄는 뭐예요?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학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좀 이따 보면 되겠지만 학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 한 번 학대했습니다. 학대죄가 성립할까요? 여러분들이 학대죄는 잘 봐야 되는 게 학대한다는 인식과 의사, 이런 인식과 의사 이외에 뭐가 필요하다? 학대한다는 성향이 필요한, 즉 경향범위라는 겁니다. 한 번 학대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학대하기 때문에 그 학대하는 경향이 표현됐을 때 성립하는 경향범위에 해당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는 보호 감독자의 제한이 없다는 거, 그것이 이제 강의 교환에 나오고, 객체와 관련돼 가지고 뭐다?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교환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이 경우 뭐요? 이 경우는 이제 그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만약에 그 학대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 관련돼 가지고 이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진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밑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기 뭐 각주 처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그럼 학대는 뭐냐? 학대는 아까 봤듯이 학대는 뭐요? 정신적, 학대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 때문에 당연히 폭행 행위 같은 거 포함되지만 나머지 폭행에 이르지 않을 정도지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학대죄가 지금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어떤 보호법익을 보호하는 장애에 있습니까?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법익에 관련된 데 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대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이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이 학대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 학대는 최소한 생명, 신체에 대한 어떤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정도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교환해 보시면은 학대죄를 유기죄와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대도 생명, 신체로 위태롭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생명, 신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인 이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제어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어야 되고, 그것은 뭐다? 생명,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정도여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하나가 또 나오죠, 여러분들. 교환에 아주 뜨끈뜨끈한 판례죠. 언제 판례입니까? 2020년 3월 12일. 자, 이번 달에 나온 추가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뭐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있어서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그 학대행위다 말할 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밑에 갔다 왔는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라 할 때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는데, 그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 이르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행위도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학대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행위가 과연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받았냐 관련된 그 밑에 밑주신 것처럼,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피해 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가지고 그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아동들을 학대하는데 때리는 거 이외에 이렇게 4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를 그 뭐 장난감 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앉혀놨다 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니까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정도 판례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구별해야 될 게 학대와 가혹행위를 구별해야 돼요. 형법 250조의 직권남용죄라든가 277조를 보면 가혹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혹행위와 학대는 어떤 의미냐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보면 가혹행위는 폭행, 협박, 음란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정신적, 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가혹행위는 뭡니까? 가혹행위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이 가혹행위는 폭행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폭행, 협박도 들어가고 여기에 음란 행위를 시키는 것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혹행위에서 협박, 음란을 제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학대 개념을 파악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다? 협박이나 음란한 행위를 제외한 이 폭행을 위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학대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취급 및 대우가 유기죄와의 관계상 적어도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학대되므로 폭행까지 학대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폭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 행위를 말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판례도 역시 판례에서도 학대에 폭행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동학 사죄가 나오는데 아동학 사죄는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 단지 그 필요적 공범이다 하는 것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겁니다. 내가 인도하거나 저 사람이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이다. 즉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에 해당한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고 뭐 관련돼 가지고 뭐 그 주체 객체 행위 관련돼 가지고 교환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 번씩 읽어봐 두시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진도가 한 70페이지 정도 굉장히 많이 나갔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계획표를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진도를 많이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 과실범 관련돼 가지고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설명을 안 했지만은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그 부분을 설명하냐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갑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교통범죄 관련된 것들을 따로 독자적으로 설명 한번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만 교통사고 관련 내용만 뺑소니 관련 내용만 따로 찍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듣는 거 수고하셨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에 관한 이제부터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